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한겨레가 보도한 국정원 수사팀을 와해시키려고 노력했던 국정원의 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신세계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주 35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가 배시 헤드의 비구름이 모일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임종석 비서실장 중동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일입니다. 12월 19일은 그래서 영욕의 날로 기억됩니다. 그중 박근혜가 당선된 2012년 12월 19일, 그날은 도무지 잊을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 시작된 당일 아니었습니까? 우선 전제하지만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선거관리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개표 부정 입증까지는 못했지만 진실의 문, 입구까지는 다가간 상태입니다. 개표 부정이 아니더라도 국가정보원과 군의 선거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건 역시 부정선거의 확증입니다. 만약 2012년 문재인 후보가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과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했을까요? 지난 5월 19대 대통령 선거야 박근혜가 파면되고 정권 교체가 대세였던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눈이라는 조직이 강력하게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나쁜 정치는 언제나 선거 민주주의를 흔들기 위해 틈을 엿봅니다. 2012년 12월 19일의 망국적 선거를 두 번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 여당은 선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실천 과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특집 방송을 내는데요. 정선태 국민대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획을 아예 공개 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레 목요일 낮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겠습니다. 오시면 따뜻한 고구마와 커피, 좋은 책 한 권씩 선물해 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는 목요일 낮 2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고요. 합정역에서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하실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금요일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시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의 혈액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세균 감염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은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펴다 외교적으로 문제를 가져왔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한국과의 국교 단절을 거론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와 만나 원전 사업과 같은 세부적인 사업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해 정부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두 문장은 그간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아름다운 재단이 전해왔습니다. 슈퍼맨이 되어야 했던 이들에게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가 쌓이는 만큼 공익제보자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연대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문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서초동 펠레 김프로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뭐 김펠레로 하죠. 뭐 같이 피어블리얼 그런 의미에서 김펠레. 자,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 하면은 2012년에 박근혜가 당선된 날이고 또 2007년에는 이명박이 당선되던 그런 날이었고 이명박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박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 12월 19일이 뭐 다른 사람은 떠나서 이명박 씨는 올해 12월 19일이 가장 우울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아무 생각도 없다. 무념무상의 상태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마음이 휑한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지난 세월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이 사악한 정치는 정말 복귀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뭐 국정원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라고 어제 김프로가 얘기했는데 근데 짚을 만한 한겨레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내용이 아주 뭐 새롭다기보다는 다른 매체들에서 보도가 조금씩 되기는 했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가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놨던 많은 시스템들이 붕괴되는 것의 정점에 국정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법 절차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제 행위들이 있잖아요.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이. 뭐 실제로 범죄 행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도맡아 가지고 막 나서서 했던 것이 이제 국정원인데 한두 번 하다가 괜찮으니까 나중에는 뭐 그냥 거침없이 막 해댔거든요. 그거에 아주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보면 이제 사건이 조금 오래 지나기도 했고 내용을 뭐 정확하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찬찬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2013년 4월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때 이제 국정원이 뭐 댓글을 달았네 말았네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대선을 며칠 앞두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한밤중에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한 1월 정도에 증거들이 막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선에 개입한 흔적들이. 그래서 그걸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는 국정원법은 위반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그냥 뭐 이건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에다가 넘겼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대대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하고 막 드자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 얘들이 왜 이래?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경찰에서 최대한 마사지를 해가지고 눌렀는데 그냥 저대로 가지고 있다가 적당히 끝내야 되는데 아니 저걸 막 수사한다고 난리치고 그 당시에 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폭로를 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뜨거라 싶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려고 막 이리저리 법무부를 통해가지고 난리를 부렸는데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 분이 지금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에 특별수사팀장이었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이 수사팀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는데 보고서를 막 써가지고요. 대통령한테만 직보한 경우도 있고 비서실장, 민정수석, 홍보수석 이렇게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들 몇몇한테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 있는데 맨 처음으로는 이 특별수사팀을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 지금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게 다 일탈 행동이니까 저것들을 다 깨부셔가지고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짚어서 보면 상식적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에 대해서 일탈행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팀을 해체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수사팀을 해체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보면 검찰 내부에 추악한 치부도 이제 같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 법조인들이 수사팀을 와해시킬 수 있는 조치를 건의했다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하는 검사들 그 사람들을 이제 건전 법조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나머지가 이제 불건전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기팀을 해줬는데 뭐냐면 수사팀 내에 있는 방모부장이라고 이제 한겨레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에 가 있는 박형철 당시 부장입니다. 예. 박형철 부장이 부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박형철 부장은 공안 검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엘리트로 잘 나가던 사람이고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워낙 실력도 출중하고 나름대로 사람이 똘똘하기 때문에 그 박형철 부팀장을 공안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 팀장은 당시에 이제 특수통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해당 가 있는 팀에도 특수부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네가 특수부 밑에 가가지고 왜 꼬붕짓을 해? 라고 처음에는 다독이면서 회의를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형철 부장을 먼저 그 기수에서 연수원 25기인데 25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보직으로 승진 발령을 해라. 그런 다음에 다음번 인사에서 철저하게 물을 먹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수에서 가장 잘 나가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수사팀에서 하는 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대가로 주는 일종의 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상을 받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케이 제가 그냥 받을게요 라고 하면 같이 수사를 했던 팀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걸 오케이를 하고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미안한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입을 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사이가 대면 해주고 팀 내부에서 분위기가 쎄해지겠죠. 밑에서는 이제 욕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인사에서 물을 먹여버리면 형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팀에서 욕을 했던 사람들은 그거 잘 됐다 저거. 지금 혼자서 저러더니 꼴 좋다라고 하면서 욕을 할 것이고 물을 먹은 박형철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겠죠. 면은 면대로 다 구기고 나는 그래도 이거를 나름대로 결심해가지고 저쪽 편에 다시 붙어서 승진을 했는데 물을 먹었으니 야 나는 이 조직에서 더 잘 나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거를 생각하고 검사들이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분위기를 인사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조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동욱과 윤석열을 추정하는 검사들을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해놓고 싹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서를 계속 쓰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국정원 차원에서 이거를 우리 수사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검찰 내부에 자기들이 끈이 있는 사람들과 다 합심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사람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가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운동권 출신의 검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막 흠집을 냈던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진재선 부장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공안 2부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학생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는 거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빨갱이 검사라고 문제를 좀 삼았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에 발령이 난 이후에도 계속 주말에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니까 계속 출장을 끊어가지고 올라와서 막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집들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보통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회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또 문제를 삼았어요. 지방에 발령이 난 후에도 주말에 모여서 전략을 짜고 있다. 사실은 다 이거 도청했다는 얘기거든요. 쫓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지 사찰하고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도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휘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팀장을 날려버렸고 최동욱은 옷을 벗겼는데 최동욱 총장하고 모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끌고 갈 거냐를 모여가지고 고심을 했었거든요. 지휘권 없는 사람들이 수사에 간섭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올리면서 문제를 삼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계속 수사를 놓고 이제 마찰을 빚다가 결국 옷을 벗었는데 이 양반이 영웅 이미지를 조성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정치권에 진출을 하려고 한다. 또 원칙 이미지를 연출해가지고 본인이 뭔가 고위직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마타도를 계속 이제 뭔가 생산해내가지고 흘리면서 외부의 힘을 통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바깥에서 전문 시위꾼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좋지 않은 여론을 조성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불법사찰을 통해 가지고 결국 옷을 벗겼잖아요. 이런 추악한 모습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국정원이 잘못했던 일이야.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새로운 얘기는 아닐 텐데 이 기사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은 이른바 건전 법조인들이라고 표현된 검찰 내부에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가 어딘가? 바로 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 발령을 누가 받고 동기들 중에 누가 1등으로 잘 나가고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류의 사람들이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불의에는 항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불합리한 인사에는 굉장히 들고 일어나는 검사들이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누가 좌천되거나 하면 공식적으로 글 쓰고 막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검찰에서 했던 말도 안 되는 뭐 기소,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뭐 특별수사팀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다 금유한양 해가지고 나름대로 적폐 수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마뜩찮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른바 건전 법조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뭐 없으란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할 때는 좀 열심히 지지를 해주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국 판사회의, 전국 검사회의 이런 거 보면은 말이죠. 부당한 판결, 부당한 기소 혹은 또는 권력의 외압 이런 것에 대한 항거 차원의 그런 모임은 눈 씻고 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습관이라는 거죠. 말을 잘 안 들으면 인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물을 먹일 것인가. 그리고 한 번 찍히면 당장 인사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공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결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옷 벗고 나가지 뭐 라고 생각을 결기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공무원 마인드로만 하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그런 결기나 양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법조인의 양심 내지는 뭐 철학 이런 거에만 맡겨두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는 반드시 지금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쪼개서 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천창걸몰닷컴에서 티백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1996년 성균관대를 인수한 기업이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삼성인데요.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하는 송곳 4권에서 6권까지 총 3권을 선물해드립니다. 최규석 작가의 웹툰 송곳이 6권으로 완결됐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와 그에 대항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웹툰 송곳, 당첨자 께 송곳 4권에서 6권 총 3권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아이템 술친구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구를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귀족 배짱이님, 장설이 내렸네요. 밖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부디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쾌남 신짱님, 수구 세력들은 다음 총선에서 단죄해야 합니다. 문통방통 사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당첨자 바른말쟁이님, 사연은 문통방통 코너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민중의 소리는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법정 노동시간. 아닐걸요. 아, 그렇죠. 네. 사실 뭐 민중의 소리가 뭐 반노동 언론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사실 소규모 언론사가 다 그렇죠, 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거대 언론사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럼요. 일단 하루 8시간 노동은 말이 되지 않고요. 굉장히 뭐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정상적으로 제가 종합일간지 다닐 때는 정상적으로 12시 이전에 퇴근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거 참. 그래서 사실 언론사 지망하는 사람들이 좀 폼이나 보이니까 지원했다가 금세 이탈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해보면 너무 뭐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좀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 강도 때문에 힘들어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예. 반대로 이게 그 나쁜 영향이 어떤 거냐면 그 엄청난 노동 강도를 받아들이는 기자들 중에는 그걸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노동 강도를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가 날 때는 굳이 문자를 새벽 2시에 꼭 보내가지고. 예, 그래서 문자를 자다가 문자가 와서 이제 기자는 그걸 항상 받아야 되니까요. 열어보면 차장이 보낸 문자인데, 완배야 오늘 저녁 약속 몇 시지? 이런 걸 꼭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임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질 못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에 대해서 일부러 말살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보낸 건 고의적으로 휴식권을 말살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나의 통제와 지배 아래에 네가 있어야 한다. 네. 답이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의지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족 같은 거네요. 나쁜 놈들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노동시간 단축, 아니, 법정 노동시간 준수만이라도 하는 것이 참 우리의 그 바라는 바, 지향하는 바가 되는데,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 이렇게 밝혀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신세계그룹이 지난주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35시간 노동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그룹에 소속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아니고 3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안을 발표를 한 건 국내 재벌들 중에는 신세계그룹이 최초이고요. 이 안이 발표된 이후에 정치권의 칭찬도 있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세계그룹이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 그리고 노동자의 저녁 있는 삶 보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다. 그래서 신세계의 이번 조치는 동종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하는 데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조금 특이한 건요. 신세계그룹의 노동자들, 마트 노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조는 이번 신세계그룹의 조치를 한마디로 꼼수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꼼수,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상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번 논란에 대해서 신세계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우원식 대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만 본다면 신세계가 재벌 중에서 최초로 주 40시간 노동을 주 35시간으로 줄인 건 굉장히 신선하고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사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지난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신세계그룹이 노동시간 단축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을 했던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정치권 눈치를 받건 어쨌건 앞장섰다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예. 반면에 지금 마트 노조가 이번 조치를 꼼수라고 주장하고 격렬히 반대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트 노조의 주장을 보면 미래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걱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조목조목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마트 노조의 의심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은 굉장히 세게 뒤통수를 한 대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염려를 기반으로 신세계그룹으로부터 명확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역시 저는 굉장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실 텐데요. 아니 그러면 당신 이야기는 신세계가 노동시간을 단축한 게 잘 됐다는 거냐 잘 안 됐다는 거냐, 우원식 대표가 칭찬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마트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애매한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정치자분들께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신세계그룹의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세계그룹 노동자들은 보통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이제 7시간 점심시간을 빼고 노동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계열사마다 업무 특성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요. 마트 같은 곳은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7시간 노동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연하게 적용을 할 뿐이죠. 예.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자정에 폐점을 했는데 이 폐점 시간을 11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노동시간을 감축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1시간 줄일 때, 하루에 1시간을 줄일 때 첫째, 임금 삭감은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임금을 줄이고 노동시간도 줄이면 이건 아무것도 한 게 아닌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생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세계는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문제는 외형상 해결이 됐어요. 신세계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에는 노동 강도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8시간 노동하던 걸 7시간으로 줄였는데 평소에 8시간 동안 할 걸 7시간에 몰아서 하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조삼모사죠. 어차피 8시간 할 걸 7시간에 해야 되니까
노동 강도만 세질 뿐이에요. 이런 경우도 사라져야 됩니다. 셋째, 이것도 중요한 전제인데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사회적 소망이 전제돼야 됩니다. 만약에 노동 강도를 더 강화하지 않고요. 임금도 삭감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였다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노동시간 감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신세계의 발표를 보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가지 전제 중에 임금은 삭감하지 않는다. 요까지 발표해서 딱 그쳤습니다.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3가지 전제 중에 임금 삭감이 없어요. 요거 하나 하고 요건 됐는데 노동 강도는요. 강해지나요? 안 강해지나요? 새로운 일자리는요. 창출되나요? 안 되나요? 이 나머지 2가지 전제에 대해서 신세계가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어떻게 발표하냐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노동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노동자를 뽑지 않고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8시간에 일할 걸 7시간 만에 해치우고 집에 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6시 퇴근할 걸 5시 퇴근하게 해줄게. 그런데 일을 맞춰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집에 가서 노트북 켜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무직도 그런데 지금 신세계 노동자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마트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요리로 넘어오면 문제가 또 분명해져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1시간 줄면 그 1시간을 분명히 쉬게 됩니다. 온전히 1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마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해보면요. 이게 마트의 폐점 시간이 자정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는 건데 이런다고 마트의 고객이 크게 주느냐? 제 생각엔 거의 줄지 않을 겁니다. 자정 근처에 쇼핑할 이마트 고객들이 앞으로는 폐점이 11시래 이걸 깨달으면 거기에 맞춰서 쇼핑 시간을 대부분 1시간 옮길 거예요. 제조업이야 12시에 공장 문 닫던 걸 11시에 닫으면 딱 1시간 분량만큼 노동이 감소하지만 마트는 12시 폐점을 11시로 당겨도 고객 숫자는 얼추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신세계가 이런 안을 안 내놨을 겁니다. 고객들이 감소한다면요. 예. 그러면 새로운 인력 충원 없이 폐점 시간만 1시간 당기면요. 이건 무조건 마트 노동자들의 노동 강화로 이어질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는 3가지 전제, 임금이 줄지 않아야 되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지 않아야 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했죠. 이번 그리고 신세계 발표에는 셋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만 보장합니다. 임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세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미래를 놓고 보면 상당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이마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월급이 14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걸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6,940원이 나오고요.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니까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한 500원 정도 많아요. 이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도 원래 주던 월급 145만 원을 그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월급을 안 깎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처럼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급이 한 20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설정한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83만 원만 줘도 돼요.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지금은 차이가 안 생기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4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을 일을 시킬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 훨씬 줄어들죠.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는 월급이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2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월급이 고작 140만 원 이런 분들이니까요. 노조가 걱정을 하는 게 이겁니다.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였는데 신규 인력은 충원 안 한다고 하고 노동 강도는 더 세질 거고 그런데 3년 뒤에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랐더니 야 지금 니들 40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35시간 일하잖아. 35시간 어치만 받아.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는 게 노조의 계산입니다. 예. 반대로 회사 측 입장은 뭐냐면 아니 지금이 최저임금 1만 원이냐고요. 아직 그거 확정도 안 됐잖아요. 그걸 왜 지금 걱정해 3년 뒤의 일을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 됐을 때 일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애매한 태도, 신세계의 노동시간 단축이 바람직하다는 우원식 대표의 칭찬도 이해가 되고요. 이건 꼼수다라고 반발하는 노조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신세계가 앞으로 신규 노동자 채용을 늘려서 말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노동 강도를 높이지 않고 어떠한 꼼수 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면 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도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209만 원을 지급을 하면 이건 정말 바람직한 시도입니다. 충분히 칭찬할 만해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신세계를 열렬히 칭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노조의 우려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신세계는 지금 신규 인력 채용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8시간에 일할 거 7시간에 일하라는 이야기로 당연히 들리죠. 그리고 지금이야 상관이 없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오면 회사는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지금 약속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얼핏 듣기에 한국 재벌들 중에 신세계가 처음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들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쭉 주장해 왔으니까요.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같이 생각이 되는데 왜 충돌을 하느냐? 이 충돌의 근본에는 뿌리에는 저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동자 입장에서 신세계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라면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을 사측에 전달을 하면 돼요. 그리고 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안을 찾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해요. 반면에 회사는 노동자들한테 이런 반구 설명이 없습니다. 신세계가 이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추진했다는 건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이 좋은 일을 2년 동안 추진하면서 2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의견을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예.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거예요. 아니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왜 노동자들한테 비밀로 하죠? 무슨 전격작전 하듯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틴 노학의 초협력자 이론에 따르면 협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계기는 평판입니다. 상대에 대한 좋은 평판이 누적이 돼 있어야 상대를 신뢰하고 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세계, 이마트, 이 회사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노동자 편에 선 적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악랄한 노동탄압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가 갑자기 2년 동안 프로젝트를 띄워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인력 충원은 안 하겠대요.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노동자하고 상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 믿겠습니다. 저라면요. 아니 왜 못 믿어? 좀 선의로 뭔가를 하면 믿어야지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신세계하고 이마트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어떤 평판을 가진 회사인지 제가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에 드러난 이마트 노조 파괴 공작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마트가 신세계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독자 회사가 되는데 이마트 노동자들이 신세계에서 분리가 되면서 2004년부터 노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신세계 그룹은 삼성으로부터 분리된 기업이어서 삼성의 철학답게 무노조 경영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마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를 이마트가 원천 봉쇄하는 일에 나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적발이 돼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져요. 검찰 수사 결과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슨 팀을 만드느냐, 기업문화팀이라는 걸 만듭니다. 요까지는 안 웃긴데요. 이 기업문화팀 하나에 팀들이 쭉 있습니다. 그 팀들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지원본부, 실체파악조, 현장대응조, 체증조, 미행조, 면담조, 자폭조 이런 팀들이 있어요. 자폭조까지. 예, 제가 지금 불러드린 팀 이름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이게
이마트라는 유통기업에 존재했던 공식팀 이름이에요. 실체파악조, 채증조, 미행조, 자폭조 이런 팀이 진짜 있었다니까요. 국정원이나 경찰 비밀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미행조, 자폭조 이런 걸 오로지 노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마트가 만든 겁니다. 이 실체파악조라는 조의 임무가 뭐냐면 사실 이런 거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검찰 발표 듣고 빵 터졌습니다. 실체파악조의 임무는 노조의 사기 저하였대요. 그러니까 이 팀은 노조의 사기를 저하하는 게 이 팀의 임무였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참.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각 점포별로는요. 일명 해바라기 팀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팀 이름이 굉장히 신선하죠. 해바라기 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트 점포에 웬 비밀 조직입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마트 점포에. 그런데 이 해바라기 팀이라는 비밀 조직 안에 소속된 팀들 이름도 황당합니다. 씨앗조, 울타리조. 씨앗조는 노조 실체를 파악하는 팀이래요. 울타리조는 집회 시위 대응을 담당하는 팀이랍니다. 그 앞권은 제초조. 제초가 잡초를 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을 잡초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의 팀이 점포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 조직은 무슨 일을 하느냐. 얘네들이 낸 문건을 보면 노조원이 1인 시위를 하면 집단으로 따돌려라.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을 해라. 그리고 입소문을 내라. 노조를 주동하는 주동자의 주변 인물 및 히스토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은 굉장히 먼 지역으로 발령해서 불이익을 주고요. 심지어 사내 게시판에 불만을 올린 직원들을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낼 수 없으니까 지각 3회 이런 이유를 만들어내서 퇴사시키려고 하고요. 아이고. 예,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점포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해바라기 팀이 올린 점수를 매겨서 노조 탄압에 혁혁한 성과를 올린 지점에게 우수 점포 시상금을 내려 보냅니다. 훅 들어가서 죄송한데 정용진 씨가 모르지 않겠죠 이걸? 당연히 알고 있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저는 이 결과가 그 최병렬이라는 대표가 벌금 얼마 맞고 끝내요. 이게 다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정용진의 특기는 뭐냐면 신세계 이마트 모든 기업의 등기임원으로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용진이 모든 걸 다 지시를 한다는 명백한 정황이 있는데도 등기임원이 아니니까 책임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정용진은 빠져나간다. 이걸 정용진이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이런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노동자들 충원도 안 하겠다고 하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죠. 2년 동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노동자들하고 한마디도 상의를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이 일을 발표했다면 저라면 못 믿겠습니다.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 상의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금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회사가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다고 한 정책이니까요.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세계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과 완전히 대화의 창구를 닫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한다면서요. 왜 귀를 닫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정용진 씨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늘 노동자들을 잡초 취급하다가 갑자기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노동시간을 줄인다는데 너 같으면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신세계가 앞으로 진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지 노조가 우려하는 대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대비해서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자 뒤통수를 치려는 사기극을 벌이는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에 우리 시민사회가 조금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심이 모이면 신세계의 이번 발표가 걔네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면서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가 감시를 놓치면 사실 이번 발표는 하나의 사기극이었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죠. 신세계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오늘 이 브리핑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을 청취자분들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까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반노동 신세계네요. 이거 말고 한 수십 가지가 더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존이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거죠. 이마트 이용하십니까?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단언하시네요. 예. 삼성 일가가 한쪽으로는 근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트는 어디 이용하세요? 네, 저는 홈플러스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홈플러스라고 나오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이마트를 피하기 위해서. 네. 참 우리나라가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홈플러스라고 나온 게 없어서 참 깝깝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는데요. 이를 두고 보수 언론과 야당은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를 면담한 것은 국교 단절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만을 품었고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달래러 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무함마드 왕세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 이사회 의장이 함께한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칼둔 원자력 공사 이사회 의장은 한국이 2009년과 지난해 총 74조 원 규모로 건설과 운영권을 따낸 바라카 핵 발전소 사업의 총 책임자인데요. TV조선의 어제자 보도 들어보시죠.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면담 자리에서 칼둔 의장은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완공 후 관리 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아랍에미리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하며 칼둔 의장이 지난달 직접 한국을 방문하려 하자 우리 정부가 우리가 가겠다며 임 실장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거듭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칼둔 의장은 원자력 공사 이사회 의장이 아닌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는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으로 재미를 본 청와대가 현재 방치된 캐비닛 문건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파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문서를 분류 기준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문서관리 시스템 회복을 위해 문서 분류 체계와 문서관리 방법을 교육한 바 있는데요. 이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가 없도록 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는 문서가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류 몇 장밖에 전달받지 못했죠.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종이나 전자문서 파기 금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촉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춘천 영하 9도로 예상되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은 한때 나쁨, 남부는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눈이 왔습니다, 교수님. 네, 눈이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눈이 오면은 뭐 나이에 어울리진 않지만 강아지처럼 마음이 막 들뜨고 그래요. 네, 아무 곳에도 못 나가고 지금 집에 앉아서 밀린 숙제하고 있습니다. 책 쓰시는군요,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눈이 오면 어떤 감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글쎄요. 느낌 가는 대로 반응하는 게 최고의 공부겠죠. 뭐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네. 눈이 오면은 사람들이 도시의 경우에는 좀 지저분해질 걸 걱정하곤 하더군요. 예. 그거보다는 눈 내릴 때 그 순간을 반기고 또 즐거워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마냥 걸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눈이 오면 어떤 감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게요. 우리 20대의 청년들이 뭐 만나면 그럽니다.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진로를 정할 것 같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으니 무슨 진단을 내리겠습니까만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삶에 찌들리지 않는 선배들은 어떤 삶의 설계를 할까 뭐 이런 동경심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는 같은 맥락에서 교수님처럼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은 이 눈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이나 삶을 설계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설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어떤 우연한 계기가 주어졌을 때 제 방식대로 반응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눈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오는 지역에 살아서 그렇지 눈이 안 오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은 대단히 신비로운 현상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예.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마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네, 우리가 누리는 것이 고마운지를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 안 오는 겨울을 생각하는 것도 참 어찌 보면 암담하기도 하죠. 예. 지구온난화가 조금 더 악화한다면은 어쩌면 눈이 안 오는 세상을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불길한 상상을 하지 않더라도 눈 오면 그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 아프도록 시린 그 소설 샤오홍의 생사의 장 또는 생사의 마당을 소개해드렸고요. 예. 오늘은 남아프리카의 아주 뛰어난 여성 작가 베시 헤드의 장편 소설 비구름이 모일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넬슨 만델라가 유명하죠. 예. 넬슨 만델라도 유명하지만 영국 지배 정책하에서 이른바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으로 악명 높죠. 파워 오브 원 같은 영화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인종차별의 장벽이 너무너무 육중해서 그걸 깨뜨리기가 지금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베시 헤드가 글을 쓸 때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이 베시 헤드라는 작가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억압이 얼마나 격심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분열된 삶을 토대로 해서 이 마루와 비구름 모일 때 등등의 아주 걸작들을 쓰는데요. 이 베시 헤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슨 혁명이나 저항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남성과 여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비구름이 모일 때를 번역한 왕은철 선생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베시 헤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종의 사람 종교라는 걸 얘기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하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베시 헤드 얘기입니다. 나는 아프리카 토양에 뿌리를 둔 일종의 사람 종교를 세웠습니다. 내 세계는 정치가들의 세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내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사랑과 부드러움과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꾸었던 작가 베시 헤드의 대표작 비구름이 모일 때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카야라는 인물인데요. 예. 이 마카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차별들을 피해서 북쪽에 있는 보츠와나라는 나라로 망명 또는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츠와나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구상하고 또 실천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베시 헤드는 인종차별 또 문명 간의 위계 이런 차별뿐만이 아니고 흑인들 사이의 계급 간의 갈등 그리고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까지도 파고든다는 점이 다른 소설들과는 차별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흑인은 옳고 백인은 그르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백인들의 이런 폭력성도 충분히 비판하지만 동시에 흑인 안에 내재해 있는 그 갈등과 억압의 그 메커니즘 뿐만 아니고 그 흑인들의 관습들 또 부정적인 측면들까지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마카야를 중심으로 해서 길버트라는 영국에서 온 그 젊은이 그리고 음마디 펠레디라는 여성 등등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꾸며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묻기 위해서 판 무덤이 저수지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의 그 철조망들이 가축들을 기르는 그 목장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많은 분들에게 낯선 작가이자 낯선 작품일 텐데 이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그 이미지로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작품들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문학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이미지들은 그야말로 차별적인 인식이 기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가 거쳐야 했던 아주 고통스러운 과거사에 대해서도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넘어서서 아프리카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소설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 몇 구절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또 책 읽어주는 남자의 몫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시 헤드라는 이 작가가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또 컬러드라 그러는데 흑백이 섞인 호녀라로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그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기에 한 여성들이 겪는 그 고통들을 적어놓은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자들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가는 방식에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게 있었다. 어느 쪽으로 돌아서든 여자들에게는 외로움의 덫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시적인 연인들과 더불어 재미있게 지냈다. 아버지 없는 자식들을 둔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내아이가 생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멀리 떨어진 방목지로 보내 소를 치며 돈을 벌게 했다. 그러나 그런 여자들에게는 삶이 자신에게 뭔가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 만약 그렇게 등에 짊어진 삶의 중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뜻일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 보통의 여자에게 필요할까? 폴리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기 폴리나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여성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 그녀는 그날 겪었던 긴장감과 흥분감에 기진맥진해 있었다. 대체 그녀가 뭐라고 마카야처럼 특이하고 복잡한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리라고 상상한단 말인가. 그녀는 아이에게 돌아서서 날카롭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쭉 서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 이 소설 보면은 마카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탈출해온 남성과 그리고 길버트라는 영국 남성 그리고 폴리나와 마리아라는 부족 마을에 사는 여성 이 네 명의 사랑이 하나의 큰 주요 서사의 핵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이중 삼중의 고통들을 주목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이런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흑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마을에 지혜로운 한 여성 음마 밀리페디라는 노인이 있는데요. 이 노인과 우리의 주인공 마카야가 나누는 대화의 한 구절 보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흑인들 고통스럽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저는 마카야예요. 검은 개예요. 저는 그렇게 삶에 휘둘리고 있어요. 삶은 저에게는 고문이고 고통일 뿐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이 삶이 고문과 고통 이상일 것이라고, 지옥 같은 배반이라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수감자들이 사랑과 존경의 몸짓에 사악한 아가리로 응수하는 지옥 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자신과 그 아가리 사이에 두꺼운 침묵의 벽을 세울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 벽 뒤에서 질식해 죽을 뻔했다. 사랑은 가둬둘 수밖에 없는 따뜻한 시냇물이었기 때문이다. 노인을 쳐다보는 그의 얼굴에 낯익은 고통의 표정이 어렸다. 노인은 그걸 알아보았다. 검은 개가 뭐지? 그녀가 쓸쓸하게 물었다. 마카야는 냉소적이고 스디쓴 웃음을 웃었다.
검은 개는 느낌이죠. 검은 개는 다른 사람들을 오싹하게 할 뿐인 존재죠. 그들이 결코 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는 아이죠. 그들도 그가 잘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가 부리는 고개나 기괴한 짓에 익숙하니까요. 그들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서 그가 두려움에 와들와들 떨며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좋아하죠. 검은 개가 인간이 되면 그들에겐 즐거움을 줄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쳐다보며 즐기는 동안 그는 천천히 미친 개가 되어가죠. 인간이 되는 대신 미친 개가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전보다 더 크게 웃죠. 네, 이 마카야가 흑인을 검은 개로 인식하는 이 고통스러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문명인들,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찍어놓은 이 낙인이 흑인들의 영혼을 얼마나 황폐하게 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이 개가 되고 또 어제는 소가 또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운명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꾸 이렇게 어두운 면만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다마는 깊은 어둠을 응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빛이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제 오래된 생각입니다. 예. 어둠을 직시하지 않고 밝음만 보는 순간에 그 희망은 가짜가 되기 십상이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 흑인들이 길버트라는 그 고마운 백인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문명인 또는 문명에 대한 저항감을 반항의식이나 저항의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된 구절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처럼 보이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은개라고 부르는 문명이죠. 그러니까 흑인을 검은개라고 부르는 또는 검은개라고 명명한 그런 문명을 문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명에 관대해지기는 어려웠다. 뒤로 물러나 이런 백인들의 문명 세계가 진짜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기는 어려웠다. 마카야는 칠흑처럼 캄캄한 밤에 농장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있던 깊고 신랄한 증오감을 밖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기까지 했다. 그는 이상한 방식으로 백인을 싫어했다. 그것은 미묘하거나 교활하거나 비열한 어떤 것이 아니라 수년, 아니 수세기에 걸쳐 쌓이고 쌓인 침묵의 결과였다. 침묵 속에 살다 보니 흑인들은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을 강탈당하는 걸 지켜보았다. 그들은 백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살아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들 같았다. 그들에게는 하인이나 노예로서의 삶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중압감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그는 백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들이 다른 것은 다 이해했을지 몰라도 남자의 내면에 있는 삶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흑인 남자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흑인들이 타르치를 하고 깃털을 붙여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는 이상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는 그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으며 가난이 숲속에 숨겨야 하는 치욕스러운 죄악이 아닌 이 대륙을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 이상으로 그가 원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 순간 남부 아프리카에서 무장하지 않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향해 거누고 있는 그 총뿌리를 치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언젠가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임을 알아야 했다. 그들은 언젠가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압제자를 제거할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라면 몸으로 총알을 받아낼 것임을 알아야 했다. 네, 한참 동안 눈길이 머무는 구절입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내전 때문에 대단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서 행한 그 죄악들 때문이죠. 예. 이런 그 죄악의 절망을 뚫고 우리 마카야가 어떤 세상으로 나갈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개된 작품도 좋지만 이 작품도 참 좋습니다. 우리 베시 헤드의 비구름이 모일 때와 더불어서 또 마루라는 소설도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이 마루도 함께 읽으시면서 아프리카를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남부 아프리카에는 눈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열대지방, 특히 보츠와나 같은 곳은. 예. 그곳에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뛰어난 작가 베시 헤드가 쓴 장편 소설 비구름이 모일 때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왕세제를 면담했는데 이게 MB 수사 협조를 위한 것이다라고 MBC가 보도를 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전 관계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반발한 것이다. 우리한테 원전 수출해놓고 탈원전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라면서 반발해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그 김성태 원내대표 주장이 옳다. 이렇게 추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진을 공개하면서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전과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식적인 해명은 원자력 이사회 의장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공개를 했죠. 그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중에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70조가 넘는 원전 공사를 체결한 상태고요. 예. 또 건설 관련돼서도 많은 교류들이 있고 또 북한하고도 관계가 돈독하죠. 최근에 올 여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북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니까 신규 비자 발급은 중단한 상태인데 지금 현지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중동 안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북한의 관계가 돈독하기는 또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북한 관계로 뭔가 일을 하러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것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원래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먹니를 부려서 자기들이 지금 자리를 가져가서 뻗대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기의 존재감을 여기서 드러내겠다는 거고요. 운영위가 소집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운영위 소집하면 당장 운영위원장 자격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이런 상황, 언론의 플래시를 본인이 받게 되겠죠. 가뜩이나 이런저런 뉴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의 운영위 소집 요구는 전적으로 이제 본인 정치를 위한 자기 PR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잘 보면 지금 결국 그러면 이제 북한 관련돼서 한 거냐, 아니면 원전 관련돼서 한 거냐를 놓고 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외교의 영역이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했다면 얼토당토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외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어야 됐는데 지금 요구를 한 것이 운영위라는 것을 놓고 봐도 그냥 막무가내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복심인 자리인 겁니다.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든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정치를 하든 그건 대단히 중요한 외교적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국가 경영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물론 엉망으로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난 9년 동안 하면서 본인들도 알고 있는 일일 텐데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국내 언론에 다 까발기겠다?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출발 전제 자체가 틀렸고요. 본인의 운영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욕심 그리고 운영위를 소집해서 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의지가 만들어낸 전 참극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무슨 감사 뒤지듯 자기들이 자원외교라고 해서 나가서 돈을 뿌리고 다녔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외교를 하겠다는 청와대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운영위원회 소집 논쟁을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궁금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전 수주의 규모나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정부의 통행위로 봐야 되겠죠. 하여간 계속해서 조선일보 발로 나오고 있는 원전 보도를 보면은 저는 이게 뭐 조선일보의 오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오보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핵마피아의 거국적인 저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전을 저희가 기조를 폐쇄 쪽으로 잡았다는 것이지 원전을 지금 현재 정부 계획대로도 60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이라는 게 오늘 폐쇄하기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다만 모든 것이 국가 경영의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비전을 만들고 원전 외에도 다른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트렌드거든요. 지금 그걸 못하겠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이 원전 마피아들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전 마피아에 가담되어 있는 교수들 보면요. 여러 교수들 제가 확인했었는데 원전 관련된 회사의 주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이것이 학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 먹고 사는 문제 같이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원전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오만 것들을 동원해서 사실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선일보 특히 그렇죠.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서 정말 사원을 걸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하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핵마피아 주장대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고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을 원전을 지으면서 돈도 빌려주고 그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뒤에서 야로를 부렸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이제 앞으로 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외국으로 수출한 사업은 진행을 해야죠. 근데 이 얘기랑 저 얘기를 마구 섞어서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활동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한 것을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100% 믿습니다만 100번 양보를 해서 원전과 관련된 상의를 했으면 그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일입니까? 해외 자원외교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국에 나가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특종이라고 보도한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시간을 두고 검증해 봅니다. 반대쪽 이야기까지 충분히 들어보고 상대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면은 이건 소개하느니만 못한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스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선일보 기사로 뭔가 이상한 내용이 나왔다면 좀 기다려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 70%대가 무너졌다. 아주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들에게. 네, 그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 점수가 좀 짠 편이죠. 예. 예, 항상 짜왔지만 중요한 것은 경향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예전에 조사했던 것과 어떻게 좀 맞는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10주 가까이 계속 7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68.6%로 내려왔다라는 것이 마치 대단히 큰일이라도 난 양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차 범위가 2%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인 70.8%보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고요. 전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예.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 G20 정상회담 소식이 나오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사태가 벌어졌던 공안의 칼바람이 불 당시 취임 28주 차였는데요. 그때 5.6% 바짝 올라갔고 67%를 기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동안 기록했던 최고치가 67%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진 수치가 68%거든요. 이게 그럼 지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가? 저는 왜 이렇게들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향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건 반대하는 정당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론이 하나로 모였다고 해도 과장 아닐 정도의 지지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흐름을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1년에 벌어진 중국 방문 이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때려서 어떻게든 지지율을 깎아서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보도의 온도가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내용. 당서열 1, 2, 3일 만난 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아침에 죽 먹는 걸 좋아해서 호텔에서 전자레인지 죽 떼어 먹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거야말로 진정한 혼밥이거든요. 물론 우리 최순실 여사가 같이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게 진정한 혼밥이지. 그 시장에 나와서 상인들과 어울리면서 서민 행보를 하는 그런 식사, 그것도 대통령 부인도 있었고 주중대사도 함께 했던 식사를 혼밥으로 보다는 이런 행태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칭찬하라고 이제 와서는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 목리를 부리는 언론들과 소위 유사 지식인들의 이 태도는 정말 규탄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어떻게 해서 한도라도 지금 사실 이런 상태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런 와중에 지지율이 정말 감사하게도 51.9%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18.7%고요. 바른정당 5.8, 국민의당 5.8 이런 상태거든요. 정의당이 3.9%인 건데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계세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기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34%인데 자유한국당이 25.7%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광역 지역으로 봤을 때는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이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를 저희들이 하다 보면 지지율을 한 번에 깎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 목표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때리면 조금씩 깎아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같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어쨌거나
2, 3년 전에 민주당하고 지금의 민주당은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권리당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렇게라기보다는 조직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에 의해서 입당한 사람이 아닌 정말 자발적인 의사로 입당한 당원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100만 당원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부부터 튼튼한 체질 개선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 지지율 결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끊임없이 때리고 논란을 만들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한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방중 외교 논란이 아니고 주제는 야당과 언론의 공세인 겁니다. 제목이 잘못 잡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냥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양상이거든요. 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한다라는 생각합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방어하고 공격을 해야겠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좀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좀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 지지율을 잘 지켜가면 내년 지방자치선거도 민심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끌어안고 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포렌매기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90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오는 금요일에 나옵니다. 무죄를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냐. 대법원의 결정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 구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아예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고냐 스톱이냐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대법원 판결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6시까지 모두 2,581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4%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네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확정할 것이다. 이런 의견은 6%에 그쳤습니다. 자, 트위터 의견 볼까요? 양승태 블랙리스트 덮고 갈 겁니까? 아니면 홍준표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쥐새끼와 양승태의 하수인으로 부역하는 대법관이 몇 명인지
드러날 겁니다. 라고 해주셨고, 현케이님, 당연히 유죄가 맞지만 요새 법원의 판결은 당초에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보겠습니다. 맑은 물 한 방울님, 아베에게 고개 숙인 자유한국당 대표와 일왕에게 고개 숙인 이명박의 모습이 판박입니다. 이런 자들을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용민 돼지님, 저는 아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출연하시다니 진짜 똑같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최고의 달인입니다. 이상목 씨와 어제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목 씨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